안녕하십니까. 온누나루 치과 원장 이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케이스 디스커션 주제는 저번에 이어서 루트 멤브레인을 이용한 상악 전치부 수복 케이스에서 연속으로 발치를 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21번과 22번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케이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환자분의 21번과 22번 치아가 사고로 루트 프랙처가 돼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수복하게 된 증례인데요. 이 환자분은 시술하고 나서 제가 팔로우한 기간은 3년 조금 넘은 기간에 팔로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통 루트 멤브레인에 대한 처음 나왔던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이 처음 소개된 것은 2010년도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루트 멤브레인에 대한 롱텀 팔로업 케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임플란트에서 루트 멤브레인을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을 한 케이스가 있지는 않고 비교적 오래된 케이스 중에서 특히 이제 연속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기존에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 보니까 결과가 비교적 양호하게 보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3회에 걸쳐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케이스도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증례는 상악 중절치에서 싱글 결손 증례에서 상기처럼 루트가 파절이 됐을 때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게 이렇게 건강하고 주위에 있는 자연치아와 서로 조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가, 물론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한 경우가 훨씬 더 쉽고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했던 증례는 루트 멤브레인에서 전체의 루트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일부만의 루트를 사용해도 결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케이스로 발표했던 증례였었고요. 우리가 이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이 페이셜 미코사의 레벨에 변화가 생길 수가 많은데, 루트 멤브레인을 사용하게 되면 페이셜 미코사의 레벨이 좀 더 긍정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루트의 컨벡시티 측면에서는 이 루트의 컨벡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치과 의사의 어떤 의도적인 수식이 필요한데,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이 루트 컨벡시티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 루트 컨벡시티가 유지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발표할 증례로 넘어와서요. 이 상규 환자분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11번 치아의 파절과 21번 치아의 파절, 그 다음에 22번 치아에 파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고학내의 검사상으로 11번 치아는 동요도가 거의 미약했었고요. 21번 치아는 동요도가 3도, 4도 정도 있었었고, 22번 치아는 동요도가 2도에서 3도 정도의 동요도가 있었습니다. 중절치와 측절치의 임플란트를 식입해야 되는 경우와 양쪽에 이 중절치 2개의 임플란트를 식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상악 중절치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임플란트가 2개가 식입된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2개의 임플란트를 했던 증례인데요. 2개의 상악 중절치에 2개의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잇몸의 형태나 전체적인 볼륨이나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게 파필라의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절치 2개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절치, 측절치보다는 훨씬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 환자분은 이런 상태로 파절돼서 오셨지만 파절되기 전에 2개의 중절치가 보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2개의 중절치에 대한 보철을 제가 12년도에 했던 환자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상태는 이런 상태였고요. 처음 오셨을 때의 증례를 잠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양쪽 중절치의 징지발 레벨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교환면 사진에서 보면 루트 부분에서의 볼륨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번 치아의 징지바가 더 내려가 있는 것은 11번 치아의 루트가 21번 치아의 루트보단 좀 더 순축으로 변이가 되어 있는, 순축으로 위치되어 있었던 환자분이어서 최종적으로 보철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 상악 전치부 2개에 대한 재보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12년도에 처음 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2개의 보철을 제거하고 제거한 사진을 교환면에서 보시면 11번 치아가 상당히 많이 로테이션 되어 있고 21번 치아에 비해서 좀 더 순축으로 루트가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21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요. 21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 11번 치아의 이 루트 부분의 이 볼륨감, 이 루트 프로미넌트 부분을 21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 같은 프로미넌트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최종 보철물을 완성을 했었는데요. 이 환자분이 술전 상태와 이게 수로 상태입니다. 보시면 달랐던 징지발 레벨이 같은 징지발 레벨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보철에 대한 강의는 아니어서 이런 결과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 환자분의 1년 10개월 후 팔로우업을 보시면 좀 더 이 설척에 있었던 치아 부분에 징지바에 미세한 크리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3년 7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을 하고 나서 3년 7개월 후에 이런 사고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교환면 사진을 해서 보시면 좌우측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11번 치아의 루트 자체가 좀 더 순측에 있었기 때문에 11번 치아가 좀 더 루트 쪽에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철물을 제거했을 때 루트의 상태를 보시면 역시 11번 치아가 좀 더 순측에 위치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보철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11번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 크라운 프레퍼레이션 한 바로 직하방에서 치아의 동요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1번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당일날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21번 치아는 그 당시에는 전혀 루트에 프랙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동요도의 느낌으로는 치아의 아탈구 서브럭세이션에 의한 치아의 동요도라고만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1번 치아와 22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중절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 것보단 중절치와 측절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한국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타나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절치와 측절치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임플란트를 중절치든 측절치든 하나의 임플란트만 하고 칸틸레버 하는 것을 치료의 가장 우선순위로, 치료 계획의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절치와 측절치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절치와 측절치는 원래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거에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하게 중절치 두 개를 발치했다고 치면요. 실제 발치하기 전에 이런 레벨의 징기발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양 옆에 있는 측절치의 징지발 레벨에 최대한 근접한 모양으로 잇몸의 안테로 포스테리어 볼륨에서 플래트닝이 일어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징지발 레벨에서도 좌우측의 징지발 레벨에 플래트닝이 생기고요. 이 징지발 스캘로핑에 플래트닝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중절치와 측절치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는 이 중절치와 캐나인을 잇는 선에 맞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볼륨의 감소가 생기는데요. 이런 볼륨의 감소는 양쪽의 중절치에서 볼륨의 감소가 생겼을 때는 좌우의 밸런스 자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밸런스가 깨져 보이거나 좌우가 달라져 보이지 않는데 중절치와 측절치를 편측으로 이게 발치를 하게 되면 한쪽 부분에 볼륨의 감소가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상황으로 될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절치 하나만 발치가 됐을 때는 이런 정도의 경사도로 플래트닝이 일어나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중절치와 측절치가 발치하게 되면 중절치와 캐나인을 잇는 선의 근접에서 볼륨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급격한 각도로 훨씬 더 많은 양의 볼륨의 감소가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중절치와 중절치 사이의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것과 중절치와 측절치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것의 어려운 점의 또 다른 것은 중절치와 중절치 사이의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가
적절한 거리를 띄워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오는데요. 중절치와 측절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요 선이 같은 거리의 선을 옮겨 본 건데요. 이 중절치와 측절치에는 훨씬 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근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근접하게 되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치간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치간골의 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인터프록시멀 파필라의 레벨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발치한 중절치 치아를 보시면 크라운 프랩한 직하방에서 레벨에서는 직하방에서 프랙처가 있었고요. 설측에서 보면 본 레벨에서 한 2-3mm 정도 하방에 프랙처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절치에만 이렇게 루트 프랙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중절치에만 임플란트를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겁니다. 보시면 레비알에 루트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번에 1강과 2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루트는 최대한 본 레벨에 근접해서 본 레벨과 같은 레벨이거나 조금 더 직하방으로 루트를 커팅하는 것을 커팅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악 중절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상악 중절치는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가 구치부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조정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좋은데요. 상악 중절치는 보통 이 직립할 마진을 최종적인 보철물의 직립할 마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직립할 마진에서 최소 3mm, 일반적으로 4mm 하방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인터널 커넥션에서는 추천됩니다. 발치와를 루트 멤브레인을 하고 나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발치와를 크로즈 하는 데 있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한 3mm 정도 두께로 패킹을 하고 옆에 있는 인접치아를 이용해서 이 발치와 부분을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큰 문제 없이 잘 힐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한 달이 다 되진 않았죠. 그 정도 시간에 환자분이 측절치가 계속 불편하다고 호소를 해서 측절치에 대해서 다시 뭔가 검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보철물을 제거하고 측절치를 다시 검사하게 됐습니다. 처음 엑스레이와 두 번째 임플란트를 식립한 엑스레이를 보시면 처음 엑스레이와 두 번째 식립한 엑스레이에서 전혀 측절치의 파절의 어떤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동요가 있는 또 여전히 동요도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치아의 크라운 파트를 약간 디스플레이스먼트 시켜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런 파절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측절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에 중절치를 이용해서 칸틸레버를 할 수도 있겠고 측절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타나우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타나우 선생님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한 부위입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 파필라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타나우가 주장했던 그 당시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좀 더 인터프록시말 스페이스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플란트로 하게 되면 이 파필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측절치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절치에서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측절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측절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중절치에 임플란트 패스를 참고하기 위해서 중절치에 패스파인더를 넣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크로저를 했고요. 파절된 루트를 보면 중절치에서 이렇게 파절과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거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파절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약 4개월 후에 프로비나를 제거하고 힐링된 상태이고요. 힐링된 상태를 이게 협측에서 보시면 징지발 레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교환면에서 보시면 교환면에서 양쪽의 이 중절치와 측절치의 볼륨과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이트의 중절치와 측절치의 사이트의 볼륨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월 후에 프로비날에 들어갔고요. 프로비날 직후 사진이고 프로비날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사진인데요. 프로비날 당시보다도 2주 만에 굉장히 파필라의 증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비날 4.5개월 후에 교환면에서 본 사진을 보시면 양쪽의 볼륨과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이트의 볼륨에서 큰 위화감이 없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러가지 보철물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1년 후에 최종 보철물을 세팅하게 되는데요. 1년 후에 보철물을 세팅하기 직전에 임시 보철물을 제거한 후에 사진을 보시면 양쪽에 역시 이렇게 볼륨감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협측에서 봤을 때 이 루트 파필라의 높이를 보시면요. 보통 이 중절치와 측절치의 파필라의 높이가 임플란트를 연속으로 식립했을 때 이 파필라의 높이를 같은 높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환자분에서는 거의 같은 높이에 옆에 있는 캐나인과 중절치와 그 파필라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 최종 보철물을 세팅했을 때 당일날 찍은 사진이고요. 역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교환면에서 봤을 때 인접치아와 비교했을 때 상대치아와 비교했을 때 전혀 볼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교환면에서 봤을 때 역시 볼륨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이 환자분이 3년 2개월 지난 후에 다시 저희 병원에 팔로업 했을 때 사진을 보시면요. 순측에서 봤을 때 잇몸의 높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교환면에서 좀 더 각도를 많이 꺾은 교환면에서 봤을 때 인접 상대 중절치와 측절치의 볼륨과 임플란트를 식립한 중절치와 측절치의 볼륨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전과 수루의 비교 사진에서 보시면요. 술전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징지발 레벨이 최종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의 징지발 레벨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교환면에서 봤을 때 술전 상태와 수루 상태의 비교를 보시면, 비교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임플란트를 연속으로 심었을 때 가장 유지하기 어려운 게 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이 파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필라의 변화가 거의 물론 3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긴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전치부 보철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번에 보철을 하진 못했었고요. 임플란트 보철이 1년 뒤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제일 큰 이유가, 실제 이 환자분의 한 명의 보철을 하는데 최종 보철물을 7번이라는 그런 제작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최종 보철물이 뭐 아주 뭐 이렇게 자연차, 이렇게 술전 상태만큼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보철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보철물을 만드는데도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핑크 파트는 주로 이제 의사가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화이트 파트는 주로 이제 기공사가 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정창훈 원장님도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 화이트 파트에 의해서 핑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파트는 화이트 파트를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화이트 파트는 핑크 파트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 보철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치부에서는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고요. 기공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핑크 파트를 적절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치과 의사는 기공사를 도와줘야 되고, 기공사는 치과 의사를 또한 도와줘야 된다고 상악 전치부 보철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1년의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술전 상태가 이런 상태였고, 3년 1개월째 팔로업 했을 때의 상태가 이런 결과였습니다. 쭉 1년의 과정들을 보시면 본 레벨에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근접해서 보시면요, 이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의 본 레벨에서 실제 술전의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임플란트로 수복이 되고 났을 때 3년 1개월의 팔로우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중절치의 본 레벨과 중절치, 측절치 사이의 본 레벨에서 물론 미약하게 본 레벨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높이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CT 사진을 보시면요, 술전 상태의 술전 CT에서 보시면, 이 술전 CT에 제가 사용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보면, 이 사용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뭐 이렇게 큰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측절치 부분도 거의 여유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종 결과는 이런 상태였고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따서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중절치의 초진 상태, 임플란트 신입하기 전 상태는 이런 상태였고, 최종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가고 난 후에 2년 조금 넘은 기간이었네요. 팔로우 CT를 보시면 협측에 충분한 양의 골의 볼륨이 유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측절치도 뭐 겨우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협측에 충분한 양의 골 볼륨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글루크만의 보고를 보시면 실제 83%의 환자분에서 이 크레스트 쪽의 본의 두께가 1mm 이하인 환자분이 83%라는 그런 보고를 한 보고가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 술전에서 물론 이 콤비 CT가 정확하게 본을 100%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협측의 골의 두께가 거의 뭐 한 1mm 이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중절치도 마찬가지로 협측에 거의 1mm 이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환자분에서 요차를 발치하고 2차를 발치했다고 하면 이 협측의 볼륨을 지금 술 후에 볼륨처럼 이런 볼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하고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협측에서 굉장한 충분한 두께의 본 볼륨이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CT는 2년 2개월의 팔로우 후 찍은 CT 사진이네요.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보시면 조금 더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파노라마 사진에서 스케마틱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 레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 레벨이 중절치와 임플란트 사이의 본과 측절치와 캐나인의 본 레벨이 거의 같은 레벨의 본 레벨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